설마 너 누구니? 내 집 앞을 막아서는 철거민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용역을 불러 그를 짓밟아 버렸죠.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간 그의 팔뚝에서 끔찍한 화상 흉터를 발견한 순간 회장님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된 어느 초여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재개발 현장에선 포크레인의 굉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낡은 조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살던 집을 내놔 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손에 든 피켓엔 우리도 사람이다. 강제 철거 반대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위험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무너진 벽돌 더미 사이로 낡은 신발 한 짝, 찌그러진 냄비, 색이 바랜 커튼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어요. 번호판엔 특별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차 문이 열리자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희수, 서해건설의 회장이었어요.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죠. 그녀의 하이힐이 흙바닥을 디딜 때마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시위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희수에게선 고급 향수 냄새가 풍겼지만 그 향기는 공사장의 먼지 냄새와 섞이지 않고 겉돌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요.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희수는 선글라스 너머로 시위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시위대 한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혜인이었어요. 30살의 청년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얼굴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사이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혜인은 확성기를 들고 우리 집을 부수지 마. 우리도 사람이다.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가득했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땀은 먼지와 섞여 검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희수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앞서며 용역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죠. 희수는 혜인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깨끗한 구두에 진흙 한 방울이 튀었어요. 수행원이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습니다. 마치 오물을 닦아내듯 꼼꼼하게요.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혜인 씨죠? 희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 같은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서희수? 혜인이 되받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죠. 희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혜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혜인의 찢어진 운동화, 상처투성이, 손, 때 묻은 얼굴을 차례로요. 얼마면 되겠어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지루함이 묻어 있었어요. 뭐? 혜인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얼마면 이 자리에서 당장 꺼져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 순간 혜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뒤에 있던 주민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뭐 거지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상금 더 받으려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법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요. 희수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혜인을 거지보듯,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진짜 경멸이 담겨 있었죠. 혜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 2명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죠. 나 이 새끼들아. 입 조심하세요. 비서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희수 앞을 가로막으며 혜인을 노려보았어요. 희수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혜인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죠. 명함이 흙바닥에 떨어져 더러워졌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안 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어요. 업무방해죄로요. 희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땅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혜인은 명함을 집어 구겨버렸습니다. 빌어먹을 재벌년. 혜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희수의 차가 떠나고 현장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시위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혜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혜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지금 서로를 증오하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엄마와 아들이라는 것을요. 30년 전 불타는 집에서 헤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햇빛이 철거 현장을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희수의 차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혜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요. 동시에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서해건설 본사 50층, 회장실은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서 은은한 광택이 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실내 온도를 정확히 22도로 유지했어요.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높고 깨끗한 이곳에선 아래 세상의 먼지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죠. 하지만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수 전무였어요. 55세의 그는 희수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실세였죠. 언제나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영수가 태블릿 PC를 희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엔 혜인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강혜인이라는 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요? 희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자는 전문 시위꾼입니다. 지난 3년간 5군데 재개발 현장에서 같은 수법을 써왔죠. 보상금을 최대한 뜯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영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여러 재개발 현장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혜인과 닮은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각도나 화질이 애매했죠. 누가 봐도 조작된 자료였지만
영수는 태연했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희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워낙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하는 자라서요. 하지만 저희 쪽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강혜인입니다. 이자의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엔 순진한 척하다가 나중엔 폭력적으로 변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는 30년간 이런 식으로 희수를 속여왔죠. 희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영수를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30년 전 기억을 잃은 뒤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영수였으니까요. 그는 희수를 병원에서 돌봤고 회사 일을 가르쳐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도록 도왔습니다. 희수에겐 영수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영수는 희수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 몰래 약을 먹였고 의사들을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희수에게 가짜 과거를 심어줬습니다. 희수가 원래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으며 30년 전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거짓 기억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님. 영수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자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님 신상을 캐고 다닌 흔적이 있어요. 희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신상을요? 네. 심지어 회장님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불길,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희수는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화재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죠. 영수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감히 가족을 건드리려고? 희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영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조사를 더 해요. 그자가 뭘 노리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수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아,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죠? 강혜인의 아버지가 강동아라는 자입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죠. 그 뒤로 아들이 온갖 현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희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동아라는 이름이 자신의 남편 이름인 줄 전혀 몰랐죠. 기억이 지워진 채로요. 영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복도에서 비열하게 웃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희수와 혜인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둘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서해건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회장실 안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혜인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이용하려 해? 절대 용서 못해. 희수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혜인은 단지 자기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죠. 영수의 거짓말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회장실의 유리창에 희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혜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거촌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선 빗물이 새는 자국이 선명했죠. 이곳이 혜인과 동아가 함께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아버지 강동아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동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60살의 그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15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로 제대로 걷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그 여자 봤어. 혜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 여자? 서희수? 서해건설 회장. 동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완전 거만하더라. 우리 보고 돈 더 받으려고 떼쓴다고 했어. 혜인이 탁자에 털썩 앉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아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그릇에 담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애써 감췄죠. 밥 먹어라. 배고플 텐데. 아빠는 안 먹어? 나는 좀 이따 먹을게. 너 먼저 먹어. 동아가 밥그릇과 찌개를 혜인 앞에 놓았습니다. 혜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희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저 여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 법적으로도 싸워봤지만 소용없잖아. 다 저쪽 편이야. 변호사도 법원도. 동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 힘들어 보였죠. 낡은 장롱 앞에 멈춰선 동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제일 안쪽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동아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보석함이 나왔죠.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웠고 남자는 행복해 보였어요. 동아였죠. 30년 전의 동아.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는 이게 누구야? 혜인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어요. 안에 반쪽짜리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은색 하트 모양인데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혜인아. 동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다. 뭐?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윤곽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본 그 차가운 회장, 서희수와 똑같았어요. 거짓말이지? 엄마는 30년 전에 우리 버리고 도망갔잖아. 아니다. 내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동아가 혜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30년 전 그날 밤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다. 내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였지. 내 엄마가 너를 안고 탈출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그럼 죽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30년 동안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서해건설을 검색했죠. 희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엔 냉혈 여제 서희수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아는 사진 속 희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 그 인매가 똑같았죠. 자신이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라고? 혜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기억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럼 왜 알려주지 않아? 아빠가 나서서 말하면 되잖아.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봤잖니. 그 사람 눈빛을 우리를 벌레 보듯 했다며? 그래서 지금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의심하고 경계할 거야. 동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거 현장의 포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저 기계들이 내일이면 자신들의 집을 부술 거예요. 그리고 혜인아. 동아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우릴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그게 언제인데? 우리 집 다 부서진 다음에? 혜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동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반쪽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죠. 혜인은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목걸이였어요. 아버지가 내 엄마가 준 거라고 했던 그 목걸이.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죠. 두 개의 반쪽이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상자 속에, 한쪽은 아들의 목에. 그리고 엄마는 기억을 잃은 채 저 멀리 높은 빌딩에 있었어요. 아빠. 혜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동아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아내를 찾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죠. 이보다 비극적인 재회가 또 있을까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세졌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철거 현장을 적셨어요. 컨테이너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죠. 자정이 넘은 시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강동아는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죠. 비를 맞으며 공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인에게는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나온 거였죠.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해. 동아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찾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공사장 입구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동아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철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저기요. 동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뭐야, 할아버지?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 경비원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회장님을 만나? 미쳤어? 제발 부탁입니다. 꼭 할 말이 있어서. 여기서 썩 꺼져. 안 그러면 신고한다. 경비원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습니다. 동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제 이름은 강동아입니다. 회장님한테 제 이름만 전해주세요. 그럼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 양반이 진짜. 경비원 한 명이 동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동아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다리가 불편한 탓에 넘어질 뻔했죠. 지팡이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노숙자가 정신이 나갔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제발.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0년 전 희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회장님께 보여주세요. 제발. 경비원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휙 보더니 비웃었어요. 뭐야 이거? 합성 사진이야? 회장님을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아닙니다. 정말. 경찰 부른다 이거야.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혜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인이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걸 알고 쫓아온 거였죠. 혜인아.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혜인은 경비원들을 노려보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비원이 혜인을 알아봤어요. 오, 낮에 그 시끄럽던 놈이네. 우리 아버지한테 손댔어? 내 아버지가 여기 와서 난리를 쳤어. 회장님 만나겠다고. 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빠, 왜 그런 여자한테 굽신거려? 자존심 없어? 혜인아, 너는 몰라. 뭘 몰라? 저 여자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 집 부수려는 사람한테 왜 빌어? 혜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혜인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떨구고 따라갔어요. 경비원이 뒤에서 사진을 던졌죠. 다음에 또 오면 정말 신고한다. 사진이 빗물 고인 땅에 떨어졌습니다. 혜인이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희수와 동아가 웃고 있는 사진.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혜인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축했죠.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참을 걸은 뒤 혜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엄마야? 아까 사진 봤어. 엄마 맞지?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왜 우리를 못 알아봐? 진짜 기억을 잃은 거야? 그런 것 같다.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알아? 모른다. 동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기댔어요. 혜인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잘못 없어. 혜인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빗속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의 불이 꺼졌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나왔죠. 희수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동아와 혜인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차 안에서 희수가 두 사람을 봤어요. 비에 젖은 노인과 청년. 서로를 부축하며 걷는 모습. 희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슴을 누르고 있었죠.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동아와 혜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 밤의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였죠. 가족을 찾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동안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먼 곳에 희수가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언제쯤 우리를 기억해 줄까? 동아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해건설 회의실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희수의 표정이 너무 차갑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째입니다. 희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철거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해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수의 눈빛이 그를 향했어요.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죠. 저항? 그래서요? 우리가 법적 절차를 다 밟지 않았나요? 밟았습니다만.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죠? 네, 하지만 뭡니까? 말 끝까지 하세요. 희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때 서영수 전무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세요. 철거민 중 강혜인이라는 자가 주동자입니다. 이 자가 다른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자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제거요? 희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영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고소해서 3개월 동안 뭐가 달라졌나요? 희수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제 철거요? 네. 법원 허가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거 현장이 보였어요. 아직도 낡은 집들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안으로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영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늘 밤 작업 들어간다.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그게 무슨 강혜인이라는 놈, 아예 입을 못 열게 만들어. 영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단 흔적 남기지 마. 사고로 보이게 해. 걱정 마십시오.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였죠. 강혜인, 내가 회장님과 재회하는 꼴은 절대 못 봐.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이다. 영수에게 강혜인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만약 혜인과 희수가 모자 관계라는 게 밝혀진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와 재산이 날아갈 거예요. 그 순간 희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무님. 희수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오늘 밤 일 정말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다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진행하세요. 희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걱정 마십시오.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어젯밤 본 그 노인과 청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철거 현장엔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에 모여 있었어요. 혜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빠, 오늘 밤 이상해. 응? 너무 조용해.
보통은 밤에도 경비들이 돌아다니는데 동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혜인아, 오늘 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왜? 그냥 안 좋은 예감이 든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의 트럭이 철거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커다란 트럭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죠.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들이었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저건 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용역 깡패들이었어요. 그것도 30명이 넘었죠. 아빠, 큰일 났어.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모두 나오세요. 그리고 곧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력이 시작된 거예요. 희수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했죠.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지금 철거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집집마다 문을 부수며 들어왔어요.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나와, 다 나와.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용역은 그를 거칠게 밀쳤죠.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혜인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주변의 주민들이 모여들었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혜인이 용역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법원 허가 받았어. 강제 철거 집행이다. 용역 대장이 서류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법원 허가? 밤 11시에? 법은 시간 안 가려. 대장이 손짓했습니다. 용역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어요. 혜인은 주민들 앞을 가로막았죠. 여기서 못 가. 우리 집을 지켜야 해. 비켜. 안 그러면 다쳐. 다치는 건 너희들이야. 혜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뒤에서 주민 몇 명이 함께 나섰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차이 났죠. 용역은 30명이 넘었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혜인아, 동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 옆으로 왔어요. 아빠, 뒤로 가. 안 돼. 같이 싸워야지. 아빠 다리로는. 그때 용역 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용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공중에서 휘둘렸죠. 으악! 한 주민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혜인은 그를 막아섰다가 어깨에 쇠파이프를 맞았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혜인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는 용역 한 명의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어요. 이 새끼들아. 혜인의 주먹이 용역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용역이 코피를 흘리며 넘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른 용역 3명이 혜인을 둘러쌌죠. 혜인이 동아가 아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너무 느렸어요. 용역 한 명이 동아를 밀쳤죠. 동아는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지팡이가 멀리 굴러갔어요. 아빠,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쇠 파이프가 그의 등을 내려쳤어요. 혜인이 무릎을 꿇었죠. 또 한 대가 옆구리를 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악! 혜인이 신음을 토했습니다. 땅에 쓰러진 그에게 발길질이 쏟아졌어요. 배, 가슴, 허벅지, 곳곳에서 통증이 폭발했죠. 그만해. 죽여. 동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기어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용역 한 명이 동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죠. 이 늙은이는 가만 있어. 용역이 동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아의 이마가 벽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러내렸죠. 혜인은 흐릿한 시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버지. 그 모습에 혜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혜인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역 대장이 다가와 혜인의 머리를 밟았죠. 가만 있어. 순순히 당하면 덜 아파. 대장이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했어요. 혜인은 눈을 감았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거기 희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무슨 짓입니까?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움찔했어요. 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회장님? 저희는 시키신 대로.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둘러봤어요.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 부서진 집들, 그리고 땅에 쓰러진 청년. 강혜인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희수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죠. 왜일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 청년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죠. 이건 뭐지? 희수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혜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구급차,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희수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혜인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품 코트가 피 묻은 땅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정신 차려요. 희수가 혜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혜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여자의 얼굴이 보였죠. 엄마. 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희수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혜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였죠. 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혜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 그 순간 찢어진 혜인의 옷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목걸이였어요.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목걸이. 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수는 그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장신구.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였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희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오고 있었죠. 혜인이, 동아가 기어서 아들에게 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혜인을 껴안으며 울었죠. 정신 차려, 혜인아. 희수는 동아를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아들을 안고 우는 모습, 그 광경이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 희수가 동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동아의 눈엔 눈물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동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희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혜인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동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회장님,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용역 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희수는 그를 노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장 꺼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지만 전무님이 서영수가 시켰어요? 모든 용역 계약 파기하고 법적 조치 들어가요. 폭행죄로.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희수는 그 차를 바라봤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회장님 들어가시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 네. 나도 병원 가요. 회장님, 다치신 곳이라도. 아니, 저 사람들 때문에. 희수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희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청년이 신경 쓰이는지, 왜 저 목걸이가 눈에 밟히는지,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알겠습니다. 차 준비하겠습니다. 희수가 차에 올라탔을 때 서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현장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침착하고 공손했죠. 전무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제 철거라고 했죠? 사람 죽이는 게 강제 철거예요? 희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영수의 침묵이 흘렀어요. 현장이 과격해졌나 보군요. 제가 곧 가서. 오지 마요. 전무님은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희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죠. 왜 이러는 거지? 왜 그 청년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혜인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동아는 복도에 주저앉아 기도했죠.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희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앞에 섰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동아가 희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어요. 희수에게 다가갔죠. 당신, 죄송합니다. 희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서희수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 건. 동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당신이 명령한 거잖아. 동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희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단 말로 다 돼? 우리 혜인이 죽으면? 죽지 않아요. 제가 최고의 의사를 모셔올게요. 돈도 전부 제가. 돈? 또 돈이야? 동아가 비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당신한텐 돈밖에 없구나. 사람의 마음은 없고. 그 말이 희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동아와 희수가 동시에 다가갔죠. 환자는 어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뇌출혈이 심했어요.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동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수도 안도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살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죠. 면회는 언제 가능해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복실에 있어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가려는 생각이 없었죠. 동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 하지만 한 사람은 기억을 잃었고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죠.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목걸이 분명히 어디선가 봤어. 그리고 저 청년을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혜인이 천천히 눈을 떴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움직이려 하자 갈비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죠. 혜인아. 동아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정신 차렸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동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혜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혜인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희수는 멈칫했어요. 문병 왔어요. 문병? 사람 죽일 뻔하고 문병. 혜인이 비웃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죠. 동아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혜인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 여자가 시킨 거잖아. 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우리 집 부수려고 용역 보낸 게 당신 아니야? 그건 변명하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잖아. 혜인의 말이 희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혜인이 맞았죠. 예전의 자신이라면 정말 관심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인지 이 청년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상처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치료비는 제가 다 낼게요. 그리고 보상도. 보상? 또 돈 얘기네. 혜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동아가 아들을 말렸어요. 혜인아, 그만해. 아빠는 왜 저 여자 편을 들어? 편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동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희수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당장 필요한 입원비예요. 그리고 가져가요. 혜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수를 보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잘못이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혜인이 희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사람 다치게 하고 돈 주면 끝? 집 부수고 돈 주면 끝? 그게 당신네 재벌들 생각이잖아요. 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다고 믿었죠. 제발 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혜인이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희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저 청년에게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서영수 전무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나섰죠. 차 안에서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강혜인.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자존심이 강할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저 청년에게 이끌리는 걸까요? 목걸이. 저 목걸이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희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였어요. 서영수가 당신이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준 물건이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혜인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 아니, 정확히는 나머지 반쪽이었죠. 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이건 대체 뭐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희수는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서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영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희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앉지 마요. 네, 설명해요. 어젯밤 무슨 짓을 한 건지. 희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나요? 그건 현장 상황이 예상보다 과격해져서. 거짓말하지 마요. 희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영수가 움찔했어요. 용역 대장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강혜인을 제거하라고.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 증거가 있어요. 녹취록. 희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 떼요. 감사받을 준비하세요. 회장님, 나가요. 희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모든 게 강혜인 때문이야. 저놈만 없었어도.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희수는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 개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혜인의 것을 사진으로 확대한 이미지였죠.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였어요. 반으로 나뉜 하트.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될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의미지? 희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은빛. 30년 동안 간직해왔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서영수는 당신의 유일한 유품이라고만 했죠.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하지만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죠. 불길, 연기, 비명소리. 그것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강동아 씨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요? 네, 꼭 할 말이 있다고. 희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희수는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동아가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수가 다가가자 동아는 일어섰죠.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앉으세요. 동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 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이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죠. 희수의 대답에 동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 애는 착한 애예요.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죠. 아버지가 무능해서.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수는 그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무슨 아들을 지키려고 몸을 던지는 사람. 그게 좋은 아버지 아닌가요? 희수의 말에 동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전 그 사진이었죠. 회장님, 이거 기억나세요? 동아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희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지금의 동아였죠. 그리고 여자는 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자신과 너무 닮았어요. 이건 30년 전 사진입니다. 동아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희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죠. 미안해요. 기억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어요. 아기가 울고 있었죠. 으앙, 으앙 하는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희수의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아, 희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쳤죠. 불길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 희수야, 희수야. 동아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아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희수가 신음했습니다. 동아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동아는 그녀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죠. 천천히 숨 쉬세요.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희수는 힘없이 벤치에 기댔어요. 뭔가 봤어요. 뭘 보셨습니까? 불, 그리고 아기,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 동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더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진 속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누구예요? 희수가 동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동아는 대답하려다 말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예요.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동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답답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목걸이 얘기 좀 할게요. 희수가 가방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동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당신 아들이 차고 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럴 겁니다. 왜죠?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반으로 나눈 거죠. 동아의 대답에 희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나눴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동아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됐어요.
희수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했죠. 회장님, 혜인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아가 희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언젠가 모든 걸 기억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동아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희수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손에 든 목걸이를 내려다봤죠. 대체 뭐야? 이게 다 무슨 의미야? 희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남자와 저 청년이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잊어버린 과거 속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영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이럴 수가. 영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희수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강동아가 희수를 만났다는 것. 저 노인이 뭔가 말했을지도 몰랐죠. 안 돼. 절대 진실이 밝혀지면 안 돼.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는 사설 탐정이었죠. 강동아와 강혜인을 24시간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격할 방법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혜인은 병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 기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해건설 회장, 철거민 폭행 사건 연루. 기사는 희수가 직접 폭력을 지시했다고 썼어요. 사진도 실려 있었죠. 희수가 현장에 있는 모습, 쓰러진 주민들 옆에 서 있는 모습. 이게 무슨... 혜인이 기사를 읽는데 동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혜인아, 봤니? 응. 근데 이거 좀 이상해. 뭐가? 기사가 너무 일방적이야. 마치 회장을 악마로 만들려는 것 같아. 혜인의 말에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 사실 희수는 폭력을 막으려 했었죠. 하지만 기사는 그 부분을 빼고 마치 희수가 주범인 것처럼 썼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문병 왔습니다. 영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죠? 서해건설 전무 서영수입니다.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꽃을 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회장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이번 일은... 영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 저희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영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인과 동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거였죠. 회장님은 사실 강제 철거를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이 강행했죠. 그리고 이제는 회장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혜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문 기사 보셨죠? 저것도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회장님을 끌어내리려고요. 동아는 영수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죠?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강혜인 씨, 당신이 회장님을 용서해 주신다면 여론이 바뀔 겁니다. 회장님께서 피해자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가 되죠. 영수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달랐어요.
혜인을 이용해 희수를 더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만약 혜인이 희수를 용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낄 테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혜인이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영수는 명함을 2장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동아가 말했어요.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왜요?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숨기고 있어. 동아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영수는 복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언론사에 연락해. 내일 강혜인이 회장을 용서한다는 기사 준비해도. 그리고 영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과거 기록 더 파. 30년 전 화재 사건, 그때 뭔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수는 중얼거렸어요. 희수,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 모든 걸 빼앗아 주마. 그날 저녁 희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됐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퇴진 안건을 논의한다고. 뭐라고요? 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희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수, 3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적이 됐어요. 하지만 희수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죠. 좋아. 정면으로 맞서주지. 한편 혜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희수는 정말 악당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걸까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아버지는 이게 엄마가 준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엄마가 서희수라고. 대체 진실이 뭐야? 혜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오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이해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희수를 차갑게 바라봤죠. 서영수는 희수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서희수 회장의 퇴진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폭력 사태로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주가도 20% 하락했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희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서영수 전무가.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도전적이었어요. 녹취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있죠? 희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없었어요. 분명 저장해뒀는데 사라진 거였죠.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으면요? 회장님, 그건 증거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영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서희수 회장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희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회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희수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희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이었죠. 서희수가 눈물을 흘린 건. 회장실로 돌아온 희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목걸이.
이제 뭘 해야 하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믿었던 사람도.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강혜인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짐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복도에서 동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뇌출혈이 다시 시작됐대요. 응급수술 들어갔어요. 동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희수는 수술실 문 앞에 섰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죠. 희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왜 이렇게 간절한 걸까요? 겨우 며칠 전에 만난 청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3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어떻게 됐어요? 동아가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안 돼. 동아가 주저앉았습니다. 희수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시 면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5분만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희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혜인의 병원복이 흘러내렸어요. 왼쪽 어깨가 드러났죠. 화상 흉터였습니다. 어깨부터 팔뚝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 희수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불길이 집을 삼키고 있었어요. 희수는 아기를 안고 탈출했죠. 하지만 나무 기둥이 무너지며 불똥이 튀었어요. 아기의 어깨에 불이 붙었죠. 으악! 아기가 울부짖었습니다. 희수는 필사적으로 불을 껐어요. 하지만 이미 살이 타버린 뒤였죠. 혜인아, 혜인아. 희수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건물이 무너지며 희수의 머리를 쳤어요. 의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모든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죠. 남편 강동아, 아들 강혜인. 행복했던 시간들. 가난했지만 웃었던 나날들. 혜인아. 희수는 아들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만든 상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들의 몸에 남아 있었죠.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보였죠. 반쪽짜리 하트. 희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혜인의 것과 맞춰봤어요. 딱 들어맞았죠. 완벽한 하트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의 아들. 희수는 혜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희수는 통곡했습니다. 회장의 위엄도 차가운 표정도 모두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엄마였죠. 동아가 들어왔습니다. 희수를 봤어요. 희수는 동아를 돌아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아 씨, 우리 아들이에요.
혜인이가 우리 아들. 기억이 돌아왔구나. 동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중환자실 밖 복도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희수와 동아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 하지만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요. 희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신한테도 혜인이한테도 너무 많이 미안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동아가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죠. 희수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30년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놓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하나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건 당신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혜인이를 못 알아본 것도. 하지만 저는 제 아들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희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엄마였죠. 아들이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엄마. 우리 아들 흉터, 제가 만든 거잖아요. 30년 동안 아들은 그 흉터를 안고 살았는데 그것도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혜인이를 구하려다 다친 거야. 동아가 희수를 안았습니다. 희수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쌓였던 30년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한참 뒤 희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영수를 용서 못해요. 절대로. 응? 그 사람이 제 기억을 막았어요. 약을 먹이고 의사들을 매수하고 거짓 기억을 심어줬죠. 일부러 저희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어요. 희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요? 30년 전 화재 날 서영수가 현장에 있었어. 당신을 데리고 사라졌지. 나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어. 동아의 말에 희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영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희수를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든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그런 짓을? 당신 재산이 탐났겠지. 당신 집안이 부자였잖아. 희수는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 동아와 사랑에 빠졌죠.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희수는 가출해서 동아와 결혼했어요. 작은 새방에서 둘이 살았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혜인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던 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영수는 우리 집안 변호사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희수는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희수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이 은인인 척 행세하며 모든 걸 차지한 거죠. 복수해야죠. 반드시. 희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가움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분노였죠. 혜인이가 깨어나면 말해줄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그리고 30년 동안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줄게요. 혜인이는 이해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평생 걸려서라도 아들의 마음을 얻을 거예요. 제가 평생 속죄할게요. 희수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혜인을 봤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아들. 창백한 얼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진짜 엄마로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희수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동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아들을 지키듯 밤을 샜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정말요? 네.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못 찾았어요. 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아들이 살았어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올게요. 해외 전문의도 부를 수 있어요. 돈은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희수야. 동아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수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3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희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영수를 끝장내야죠. 그리고 제 회사를 되찾아야 해요. 우리 아들이 깨어났을 때 떳떳하게 보일 수 있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도 해야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희수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냉혈한 회장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 싸우는 엄마였죠. 저도 도울게요. 동아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의지는 단단했어요. 당신과 혜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희수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깊어졌죠.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한 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과 혜인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영수, 각오해. 이제 내가 진짜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엄마의 분노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병원을 나와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의 사무실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탐정 김철수가 희수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철수 씨, 급한 일이에요. 서영수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아주 세밀하게요. 서영수 전무요? 무슨 일이십니까? 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특히 제 기억을 조작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병원 기록, 금융거래, 모든 것. 희수는 자신이 기억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화재 이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일, 영수가 자신을 돌봤다는 것, 그리고 계속 약을 먹였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틀만 주세요. 하루요. 하루 안에 찾아주세요. 희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았어요. 서영수가 의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회장님께 기억 억제제를 투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진단서도 만들었고요. 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영수의 비자금 계좌도 찾았어요. 회사 돈을 30억 이상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철거 폭력 사건도 직접 지시한 녹음이 있어요. 어떻게 녹음을? 영수가 고용한 용역 대장이 보험으로 녹음해뒀더군요. 나중에 배신당할까 봐요.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자료 전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언론사 3곳에 동시에 제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서영수 전무 30년간 회장 기억 조작 30억 횡령 의혹, 증거 확보 철거, 폭력 배우 서영수, 녹음 파일 공개. 서영수는 급히 회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영수 씨 횡령과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했다고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죠. 영수는 끌려가며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저 멀리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영수는 이를 갈았죠. 서희수, 내가 이렇게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날 이용했잖아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희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이었습니다. 혜인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죠. 신음소리에 동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인아, 정신 차렸니? 아빠. 혜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동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아빠야. 괜찮아? 몸이 아파요. 당연하지. 많이 다쳤으니까.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혜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튜브들이 몸에 연결돼 있었죠. 얼마나? 잠들었어요? 사흘이야. 사흘이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희수가 들어왔어요. 혜인의 눈빛이 순간 경계심으로 변했죠. 당신은? 혜인아. 희수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혜인은 당황했죠. 저 차가운 회장이 울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수는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은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야. 순간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뭐라고요? 30년 전 화재로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너를 못 알아봤어. 우리 혜인이를. 희수는 혜인의 화상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 엄마가 만든 거야. 불길 속에서 너를 구하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증오했던 사람이 엄마라고? 자신을 죽일 뻔한 사람이? 거짓말이죠? 아니야. 동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희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혜인아, 사실이야. 이분이 내 엄마야. 우리 희수야. 혜인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럼 왜 이제야?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어. 내 흉터를 보고 모든 게 떠올랐어. 희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혜인의 목걸이와 맞춰봤어요. 딱 들어맞았죠. 완벽한 하트가 됐습니다. 이게 증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혜인은 두 개의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찾던 엄마. 증오했던 그 사람이 엄마였다니. 엄마.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희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세 사람은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고통 끝에 찾은 행복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온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수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희수와 동아 그리고 휠체어를 탄 혜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영수는 횡령죄, 폭행교사죄, 그리고 불법 약물 투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서희수,
영수가 희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죠. 끝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혜인이 물었습니다. 엄마, 속이 시원해요? 아니.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진 않아. 그냥 끝났다는 느낌. 이제 앞을 봐야지. 혜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없던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혜인의 말에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어? 평생 아빠 모시고 살았잖아요. 동아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나를 모셨다고? 내가 날 모신 거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다음 주 서해건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희수는 다시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죠. 회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질 겁니다. 희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해건설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개발보다 공존을 추구하겠습니다. 희수의 첫 결정은 철거 현장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철거는 중단됐어요. 대신 주민들과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죠. 혜인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철거민 대표가 아니라 희수의 아들로서요.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희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벌 회장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앞으로는 강제가 아닌 협력으로 가겠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희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집을 부수는 대신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노인이 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폭행 사건 때 다쳤던 그 노인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서. 처음엔 회장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합니다. 희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죠. 진짜 가치가 뭔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희수의 새 집이었어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집. 희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선택했죠. 부엌에서 동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희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죠. 여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곧 다 돼. 혜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혜인아, 밥 먹자. 네, 엄마.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반찬들.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먹는 저녁 식사.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혜인아, 내일 뭐하니? 재활 치료 가요. 그리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희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웃는 아들.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여보, 희수가 동화를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30년 동안 혜인이 키워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인데. 동화는 웃으며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고생 많았어. 기억 없이 30년을 버틴 거잖아. 이제 다 지났어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희수는 서랍에서 2개의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제 합칠까? 네.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2 반쪽을 맞췄어요. 딱 들어맞았죠. 완벽한 하트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희수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아와 혜인이 희수를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오래오래 그렇게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따뜻한 빛이 왔어요. 가족은 다시 만났고 사랑은 이겼습니다. 이것이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철거 현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집들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리모델링된 주택들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고 골목마다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희수상생 마을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입구에 세워져 있었어요. 혜인은 그 마을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이었죠. 그의 손에는 건축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인은 이제 서해건설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혜인아, 한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 폭행 사건 때 함께 싸웠던 주민이었어요. 할아버지, 집 상태는 어때요? 좋지. 새집 같아. 고마워, 혜인아. 저 아니라 엄마한테 감사하셔야죠. 혜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을 중앙광장에서는 주민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죠. 회장님 오셨어요? 한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희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편하게 불러주셔야 저도 편해요. 희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였죠. 동화가 떡을 날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는 마을 공동부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여보, 힘들지 않아? 희수가 물었습니다. 동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행복해. 혜인이 부모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다 됐어요? 응, 곧 시작할 거야.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마을 준공식이었어요. 희수가 마이크 앞에 섰죠. 주민 여러분,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분을 내쫓으려 했고 폭력을 행사했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희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마을을 만들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 마을은 제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진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혜인과 동아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남편 강동아, 아들 강혜인입니다. 희수는 2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인 줄도 몰랐어요. 기억을 잃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희수는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제게 가족이 됐어요. 앞으로 함께 이 마을을 지켜나가요. 큰 박수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날렸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엄마, 후회 없어요? 혜인이 물었습니다. 뭐가? 회장 자리요. 권한도 많이 줄었잖아요. 희수는 1년 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이사회를 강화했어요.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였죠. 후회 없어. 이게 맞는 거야. 희수는 아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예전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 동아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수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죠. 3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30년이 남았잖아. 희수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너희와 함께 보낼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해가 졌습니다. 마을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따뜻한 주황빛이었죠. 희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완전한 하트 모양. 더 이상 반쪽이 아니었어요. 혜인의 것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였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네, 엄마.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마을 골목을 걸어갔어요. 저 멀리 그들의 집에서 불빛이 보였죠. 1년 전 이곳은 증오와 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희수와 혜인은 적이었고 가족은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을은 재생됐고 가족은 다시 만났으며 사랑이 증오를 이겼어요. 희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예뻐. 희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아와 혜인이 웃었어요. 뭐가요? 저 풍경? 사람들이 사는 모습? 희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서요. 그들의 뒤로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가족의 새로운 시작, 사랑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수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희수 상생 마을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품 따였습니다.